나침반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나 손주에게 좋은 말을 건넸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싸늘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대화하다가 묘하게 거리가 느껴졌던 적은 없으신가요? 분명 관심과 애정으로 건넨 말인데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거나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네 같은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기억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고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경험도 많고 인생의 지혜도 쌓였는데 그걸 나누고 싶은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그런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것과 늙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는 시간이 주는 선물이지만 늙음은 관계가 만드는 결과입니다. 환갑을 넘기고 칠순을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자녀들이 수시로 연락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이 먼저 전화하고 모임에서 중심이 됩니다. 반면 어떤 분은 명절에만 의례적으로 만나고 전화 통화도 짧게 끝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두 분의 건강 상태가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 특별히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세대를 살아왔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어떤 분은 여든이 넘어도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떤 분은 예순을 넘기자마자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 차이는 놀랍게도 첫 문장에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 상대방의 말을 들은 후 처음 내뱉는 문장, 바로 그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나이가 주는 권위나 경험이 아니라 대화를 여는 그 첫 문장이 우리를 젊게도 늙게도 만듭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연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써온 말투를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 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자녀들과의 대화가 달라지고 친구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소에 쓰던 문장 하나를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를 살리는 첫 문장 5가지와 반대로 절대 쓰지 말아야 할 첫 문장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왜 이 문장들이 중요한지, 어떻게 써야 자연스러운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가 그리고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며느리가 명절에 전을 부치는데 반죽이 너무 되게 보였습니다. 경험상 그렇게 하면 전이 딱딱해지는 걸 잘 아는 시어머니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전 같으면 아니야. 그건 물을 더 넣어야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나는 물을 좀 더 넣는 게 익숙한데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되게 만들었나 싶었어요. 물 좀 더 넣을게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말투는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말투는 우리는 다를 수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가 수십 년간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받을 때보다 다를 수 있다고 인정받을 때 훨씬 더 변화에 열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리적 저항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율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본능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을 들으면 설령 그게 옳은 방법이라도 따르고 싶지 않아집니다. 반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을 들으면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며느리 세대는 인터넷으로 요리를 배웠고 우리 세대는 어머니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문장이 관계를 살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교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는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와 경험은 권위가 아니라 참고 자료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줍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 말의 핵심은 동의와 존중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생각할 권리, 다를 권리는 존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사람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 다를 수 있다는 허락,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신뢰, 이 모든 게 담긴 문장입니다. 이 말을 건네는 순간 우리는 권위적인 어른이 아니라 따뜻한 동반자가 됩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다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 예전 같으면 게임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그런 게임이 있구나. 할아버지는 내가 몰랐던 얘기네.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떻게 됐어? 손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는 신나서 게임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얘기해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게임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단지 손자의 세계를 인정했을 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어 교수는 마음챙김에 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여러분은 인생 선배로서 젊은이들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젊은이들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활력이 증가했으며 심지어 신체 건강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반면 첫 번째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배우는 자세를 유지한 노인들이 실제로 더 젊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세대 간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노년층이 내가 다 안다는 태도를 보일 때
젊은 세대는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하고 다음 대화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배우고 싶다는 태도를 보일 때는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 더 자주 대화하려 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얘기네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호기심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술도 문화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에서 나도 배우고 싶어로 바뀝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선생님이 되고 우리는 학생이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학생이 되는 게 이상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생 배우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고백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계속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은 멈춥니다. 내가 몰랐던 얘기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나이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경험도 소중하지만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이 들려주는 이야기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를 가장 젊게 만듭니다. 딸이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진에서 밀렸고 팀에서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예전에 이직했을 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그래서 내가 그만두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말했고 딸은 더 이상 고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때 이직 결정하고 새 직장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겠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그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혼자 다 견뎌낸 거네.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또 잔소리 들을까봐 말 못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내 마음을 잘 몰라줬구나. 그때 많이 외로웠겠다. 딸은 그제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 공감하고 딸의 과거 감정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은 감정 코칭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수천 쌍의 부부와 부모 마이너스 자녀 관계를 관찰하며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현재 감정뿐만 아니라 과거의 감정까지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특히 지연된 감정 인정이 중요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거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습니다. 그 응어리가 쌓이면 관계에 벽이 생깁니다. 반대로 나중에라도 그때 내가 힘들었구나라고 인정받으면 그 응어리가 풀립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편도체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의 활동이 감소하고 전두엽이성적 판단을 하는 뇌 부위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아픔을 인정받으면 그 기억이 덜 아프게 느껴지고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다는 과거로의 여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 그때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에는 이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순간들, 사춘기 때 방황했던 시기들, 사회 초년생 때 시행착오를 겪었던 때들. 그 순간에는 우리도 바쁘고 힘들어서 자녀의 감정을 제대로 봐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엄마 아빠가 잘 몰라줬구나라고 말해주면 자녀는 치유받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현재의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과거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과거는 조금 더 견딜 만한 것이 되고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나이가 주는 특권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입니다. 아들이 결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결혼식을 원하고 아들 부부는 작은 가족 모임만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게 유행이더라. 아빠는 친척들 다 불러서 제대로 된 결혼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내 입장도 이해는 돼. 아들이 놀라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진짜요? 그럼 너희는 너희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비용도 부담되고 형식적인 게 싫을 수도 있지. 아빠 입장에서는 친척들 얼굴도 있고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 근데 결혼하는 건 너희니까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돼. 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결국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작은 결혼식 후에 가족 모임을 따로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입장도 이해는 되라고 말한 순간 아들도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나만 옳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둘 다 옳을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흥미롭게도 나만 옳다는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망칩니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따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발심을 품게 됩니다. 반면 둘 다 옳을 수 있다는 태도는 즉시 이기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관점 수용이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게는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세요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고 상대방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되는 마법 같은 문장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내 생각이 있다. 내 의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둘째, 너는 내 생각이 있다. 상대방의 생각도 인정합니다. 셋째, 우리는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다. 대화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대화를 전쟁에서 협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화가 싸움이 되는 이유는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이기는 것보다 함께 좋은 방향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되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적으로 보지 않는구나. 내 말도 들어주려 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 순간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독일 철학자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는 진정한 대화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것이라면 내 입장도 이해는 되는 그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른 말이 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가 주는 권위보다 공감이 주는 힘이 더 큽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되라고 말할 때 우리는 권위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더 큰 영향력을 얻습니다. 이해받은 사람은 더 잘 듣고 더 기꺼이 배웁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명절 때도 친정에 더 오래 있고 이번에도 친정 부모님하고만 여행을 가니까요. 예전 같으면 우리하고는 왜 안 가? 라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사진을 보여주자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내가 친정 부모님 잘 모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 그분들도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이랑도 여행 가고 싶어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친정 부모님이 우선이지. 다만 다음에 우리도 함께 갈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 대화 이후 며느리는 시댁과의 여행을 직접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사 일기를 쓰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감소하고 대인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선제적 감사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만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마운 점을 찾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부부관계를 관찰한 결과 불만을 먼저 말하는 부부는 점점 갈등이 깊어진 반면 고마움을 먼저 표현하는 부부는 같은 불만을 말해도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의 순서 효과를 발견했습니다. 고맙긴 한데 이건 아쉽네보다 이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고마워가 훨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고마워로 시작해서 고마워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는 관계의 기본 설정을 바꿉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불만스러운 것에 먼저 눈이 갑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진화적 본능이지만 관계에는 독이 됩니다. 고마움을 먼저 표현한다는 것은 관계를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자주 간다는 건 다르게 보면 며느리가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된 것은 축복입니다. 이 문장이 관계를 바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사를 받은 사람은 더 주고 싶어집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섭섭해할까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더 잘하고 싶어집니다. 독일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감사가 유일한 기도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늘 불행하고 감사할 것에 집중하면 행복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평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몸도 아프고 세상도 낯설고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살립니다.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불평하는 노인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어른이 됩니다. 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아들 또래 친구가 창업했다가 실패해서 빚에 시달리는 걸 봤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창업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안정적인 게 최고더라고. 내 친구 아버지도 사업하다가 망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굳습니다. 아버지는 맨날 그러시네요.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세요?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창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 몰래 창업을 진행했고 문제가 생겨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프리 아넷은 성인 진입기를 연구했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1위가 바로 내가 해봐서 아는 대류의 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에는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너는 세상을 모른다. 너는 실수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걸 무시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설령 부모의 조언이 100% 옳다 해도 이렇게 말하면 듣지 않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 연구팀은 fMRI로 사람들의 뇌를 스캔하며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로 시작하는 조언을 들을 때 청자의 뇌에서 방어 반응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이 차단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조언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의 문제는 경험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경험은 분명히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을 방패가 아니라 칼로 쓰면 상대방은 다칩니다. 이 말이 관계를 망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현재를 무시합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다 소용없어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상대방의 미래를 단정합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셋째, 대화를 차단합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젊은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때는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틀린 게 아니라 적용되는 세상이 다른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조차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과거를 말해줄 뿐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미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내가 살아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겪어본 바로는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경험은 강요할 때가 아니라 요청받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의 권위로 밀어붙이는 대신 나이의 지혜로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손녀가 채식을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할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기를 안 먹으면 힘이 어디서 나니?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요즘 애들이 인터넷에서 이상한 거 보고 따라하는데 그건 다 잘못된 정보야. 손녀는 기분이 상합니다. 사실 몇 달 동안 영양학 책도 읽고 전문가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할머니, 제가 공부 안 하고 결정한 줄 아세요? 채식으로도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할머니야말로 요즘 정보를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대화는 언쟁이 되었고
손녀는 할머니를 만나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 백파이어 효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오히려 자기 생각에 더 강하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브렌단 나이안 교수 연구팀이 이를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믿는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건 틀렸어요. 제대로 된 정보는 이겁니다라고 직접적으로 교정했습니다. 다른 그룹에게는 그런 생각도 있네요. 참고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라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정받은 그룹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더 강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방어적이 된 것입니다. 반면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그룹은 스스로 생각을 재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지의 저주 커스 오브 날러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몰라서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작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손녀는 이미 충분히 공부했는데 할머니는 그걸 모르고 무지하다고 단정합니다.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는 상대방의 지성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너는 무지하다. 나는 안다. 너는 배울 필요가 있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 모든 가정이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평생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정보의 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라서라고 단정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이 정말 모르고 있을 때조차 듣지 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전달하면 상대방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망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은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견해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했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보다 할머니가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이 손녀를 더 괴롭게 합니다. 정보를 나누고 싶다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이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혹시 이런 정보는 알고 있니? 입니다. 상대방을 무지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대신 함께 배우는 동반자로 대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우리의 지식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모든 걸 아는 게 아니고 젊다고 모든 걸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부부가 육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잘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들 키울 때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며느리가 요즘은 수면 교육이라는 게 있대요. 아이 스스로 잠드는 법을 가르친다는데 하고 말하는데 할머니가 끊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기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주면 돼. 요즘 사람들은 괜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옛날 방식이 최고야.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방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조언이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며느리는 할머니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MIT의 셰리 터클 교수는 대화의 죽음에 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수천 건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좋은 대화와 나쁜 대화를 구분하는 결정적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듣기의 질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작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말할 차례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는 뜻입니다. 진짜 듣기는 상대방이 말을 끝낸 후에 시작되는데 내 말 좀 들어봐는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은 대화 턴테이킹을 연구했습니다. 건강한 대화는 말하기와 듣기가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는 이 균형을 깹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다른 쪽은 듣는 척만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fMRI로 대화 중인 사람들의 뇌를 관찰했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자기 말을 끊고 조언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의 문제는 대화를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이 말은 주기만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말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듣지 않았다는 걸 모릅니다. 며느리가 수면 교육에 대해 말할 때 할머니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말 좀 들어봐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내 말 좀 들어봐라고 말할수록 상대방은 덜 듣습니다. 강제로 듣게 할 수는 있어도 진심으로 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을 들었지만 듣는 척만 했습니다. 진짜 듣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내가 너를 이해하려 할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려 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는 일방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조언을 하고 싶다면 내 말 좀 들어봐가 아니라 먼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도 좋은 것 같아. 내가 해본 방법도 있는데 들어볼래?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순간 상대방은 귀를 엽니다. 나이가 주는 특권이 있다면 먼저 말할 권리가 아니라 먼저 들어줄 여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들어줄 차례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이 더 큰 힘을 갖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요구하는 대신 조용히 들어주고 나서 천천히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8가지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5가지 첫 문장과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첫 문장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문장들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내가 몰랐던 얘기내는 배우려는 태도이며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다는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내 입장도 이해는 되는 존중하는 태도이고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반대로 내가 살아보니까는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이고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는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내 말 좀 들어봐는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말은 나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드러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떤 분은 외롭습니다. 그 차이는 건강도, 돈도, 학벌도 아닙니다. 바로 이 첫 문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유연성, 겸손함, 그리고 경청하는 능력. 이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반대로 이것들을 지키는 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젊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고 대화가 있고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늙습니다. 관계가 끊어질 때 늙습니다.
대화가 사라질 때 늙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이나 친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첫 문장이 어땠나요? 그럴 수도 있겠다로 시작했나요?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로 시작했나요? 내가 몰랐던 얘기네라고 했나요? 아니면 그건 내가 몰라서 그래라고 했나요? 만약 오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떤 첫 문장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늙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택합니다. 오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어떤 첫 문장을 쓸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서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이 됩니다. 따뜻한 첫 문장은 따뜻한 관계를 만듭니다. 따뜻한 관계는 따뜻한 노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따뜻한 노년을 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게 늙어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가족에게 전화할 때, 친구를 만날 때, 이웃과 마주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몰랐던 얘기네.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다. 내 입장도 이해는 돼. 고맙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이 5가지 문장 중 하나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르게 말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찾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연락합니다. 대화가 길어집니다. 웃음이 많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늙지 않는 이유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더 행복하게, 더 따뜻하게, 더 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내뱉는 첫 문장에 있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운명입니다. 예쁜 말을 하는 습관이 곧 행복한 노년의 운명을 만듭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이 들었지만 결코 늙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늙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이시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삶에 위로와 통찰을 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